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다시 화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직접 만나서 강의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질병 이전에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대사증후군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혈압 상승, 고혈당, 그다음에 혈중 지질 이상, 비만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서 심혈관 질환, 당뇨의 위험성이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겹쳐 있으면 동맥경화가 위험이 높아지며 암 발생과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조기에 발견하여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약물 치료 이전에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좋은 HDL 콜레스테롤 감소, 중성지방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복부 비만은 허리둘레가 남자 같으면 90cm, 36인치 이상 되면 허리둘레로 비만이라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34인치, 85cm가 넘어가면 복부 비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혈압은 혈압을 쟀을 때 135에 85가 넘었을 때 고혈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고혈압이 있는 걸로 봅니다. 고혈당,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넘어갔을 때는 그 고혈당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도 고혈압으로 당뇨로 판단합니다. HDL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대개 운동을 많이 하면 늘어날 수 있고 적으면 적을수록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40 이하, 여자 같으면 50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HDL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지방이 증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중성지방은 150 이상 되면 중성지방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중성지방을 떨어뜨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도 중성지방이 증가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대개 당뇨를 부족하면 당뇨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세포 속에서 그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몸속에서 그 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혈당을 이용하지 못하면 그 인슐린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인슐린 수치가 계속 몸속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과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데 그거는 되게 비만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게 당뇨병에서 그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만 호르몬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반응이 감소해서 근육, 혈당 등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당뇨병이 궁극적으로 유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이 높아지면 체내 염분이 축적되는 것 때문에 혈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축적이 돼서 비만을 촉발할 수 있고 중성지방 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만이라고 하는 건 체중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에서 대사증후군이 생기는데 되게 정상 체중에서도 배만이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중심성 비만, 내장 비만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내장 지방 지파에서 지방산이 과다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돼서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만이면 대사증후군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낮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유전적 요인이 생기기도 하고요. 비만하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교감신경 활성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가 되면 되게 혈당이 높아지는 쪽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좀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포에서 지방 분해가 촉진되거나 유리 지방산이 감소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해서 신체 활동이 부족되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사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아닌 딴 걸로 지금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열량을 적게 먹고 지방을 적게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열량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열량 식사라고 하는 건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식사 양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하고, 쉽게 말하면 칼로리를 적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으면 저지방, 저탄수화물을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지방의 중요한 건 포화지방산하고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나쁜 지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속에서 쌓이게 되면 나쁜 지방을 만들어서 뭐 동맥경화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늘렸으면 좋겠고, 전탄수화물은 이게 탄수화물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특히 단순당 설탕을 직접 먹게 되면 그게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게 비만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저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당은 피하고 통, 국물 등을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혈당을 낮게 하면서 지방도 낮게 하고 탄수화물도 다 낮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하고 탄수화물을 비교했을 때 흔히 말하는 게 고탄 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탄 저지라고 하는 게 지금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게 되면 그게 체중을 늘리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고 저탄 고지라고 하는 게 지금 다이어트에 굉장히 유행인데요. 그게 혈량은 일단 열량은 일정해야 해요. 열량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열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을 거느냐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거냐를 정해야 한다면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사실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지방을 먹게 되면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죄송합니다. 열량이 제일 중요해서 열량을 적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하고 탄수화물을 먹는데 그거 구성을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느 걸 더 적게 먹어야 되느냐?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고 인슐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지방을 좀 더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저탄고지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식이요법이 사실은 저거에는 다이어트에는 좀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은 전혀 안 먹고 지방만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식사요법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밥이나 아니면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조금 적게 먹고요. 지금 먹는 것보다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생선, 그 다음에 좋은 살코기, 고기나 그 다음에 계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드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식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다양한 식사를 해야 되고 적절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식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물질이 다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칼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식품을 이런 모든 성분이 포함된 그런 식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하루를 통해서 저런 것들을 필요한 양을 다 먹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적절한 양은 뭐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체중을 늘리지 않는 것보다는 줄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줄어드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양 부족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양을 유지해야 하는데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식사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식사라고 하는 건 단백질, 탄수화물 이 모든 것들이 적정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정한 양을 드시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실제로 생기는 영양의 문제가 제일 부족한 문제가 뭐냐면 칼슘이 제일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단백질 부족, 칼슘 부족,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칼슘이나 비타민 D는 할 수 있다면 뭐 정 안 되면 약으로 먹을 수 있겠지만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단백질을 좀 더 많이 드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양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활동적인 생활 습관, 적당한 체중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체중이 늘어나는 것 또한 생기시면 안 되세요. 체중이 늘어나면 없었던 대사증후군이나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체중은 늘어나지 않고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지만 연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되게 70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시면 체중 줄이는 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체중 줄지 않도록만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안 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콩류, 우유, 유제품을 좀 더 섭취를 늘리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선, 육류, 그 다음에 그 닭고기 같은 거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먹으면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몸속에서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한 단백질이 중요한 그 공급원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드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 또한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식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서 체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대사증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운동을 늘리는 거예요. 운동의 원칙이 뭐냐면 중등도 원칙은 우리가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연습 같은 거를 일주일에 150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최소한이고요. 고강도 운동을 하면 등산, 배드민턴 시합, 조깅, 줄넘기 이런 게 조금 땀이 나고 힘든 같은 이런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익숙한 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6분에서 150분 정도, 60분에서 150분 정도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주일에 이렇게 하루에 뭐 이렇게 다 해도 크게 효과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일주일에 5번에 나눠서 거의 매일 골고루 나누어서 실시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최소한 10분 이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바람직한 건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체 활동 증가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활습관 개선인데 담배 끊는 거, 술 적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 동맥경화나 혈전 생존을 촉진하고 심내혈관의 위험을 높이고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심혈관의 위험 도능을 증가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한 얘기였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아직 질병은 아니에요. 질병은 아니지만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나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동맥경화나 아니면 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을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운동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식사 조절을 하는 건데 식사 조절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량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 칼로리를 적게 줄였으면 좋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 부족이 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칼로리는 지금 체중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지질은 어르신들한테 제일 부족한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